나도 이제 내 행복은 내가 찾겠다. 이게 진짜야? 70살 반지하에 사는 윤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구청에서 온 등기우편, 토지보상 통지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숫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00억 원. 하지만 기쁨은 잠시 그녀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우리 자식들,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걸까? 2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명문대 출신 두 아들. 과연 이들은 돈을 보고 올까요? 아니면 엄마를 보고 올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충격적인 가족 실험, 200억이 폭로하는 잔인한 진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을길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가을길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윤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하 방 탁자 위에 놓인 등기우편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70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 첫 장에는 토지보상 통지서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고 손가락이 서류를 따라 내려가며 숫자를 읽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었습니다. 200억 원, 200억 원. 정희는 서류를 떨어뜨렸고 종이는 바닥에 나풀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귀에선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정희는 무릎을 꿇고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 윤영수가 40년 전 고향에 사둔 논 2,000평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상 금액란에는 틀림없이 2천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70살 할머니에게 허락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째각거리는 하이힐 소리, 덜컹거리는 유모차 바퀴 소리가 들렸고 천장 모서리엔 손바닥만 한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200억이 있는데 반지하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다니. 싱크대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이 그대로 있었고 냉장고 안엔 김치 한 통과 계란 3개가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보니 세 자녀의 이름이 떠올랐고 마지막 통화는 2달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희가 먼저 걸었던 전화였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3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5일은 월세 납부일, 15일은 전기세 마감일, 23일은 장남 민석의 생일. 하지만 생일 축하 문자조차 부담스러운 처지였습니다. 정희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찍은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정희는 사진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땅으로 뭘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식들이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건지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때 정희는 책상 서랍에서 남편의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이 손으로 쓴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우리 가족의 진심을 가를 것이다.
정희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날이 올 것을? 그날 밤 정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알고 싶다고, 누가 엄마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200억이라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보고 싶다고, 대기업 상무인 큰아들, 레스토랑 CEO인 둘째 아들, 요양보호사인 막내딸. 과연 누가 진짜 효자일까요? 새벽 4시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시험을 해보기로, 남편이 남긴 이 땅으로 자식들의 마음을 재보기로, 돈이 아닌 진심을 확인하기로. 아침 햇살이 반지하 방 작은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어젯밤 한숨도 못 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과 백발이 가득한 머리가 보였습니다. 70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키워냈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정희는 싱크대로 가서 냄비에 물을 받았고 라면 하나를 꺼내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이번 주 벌써 4번째 라면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풀면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아이들을 위해 매일 밥상을 차렸는데 이제는 혼자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3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5일은 월세 납부일, 15일은 전기세 마감일, 23일은 장남 민석의 4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일 선물은커녕 축하 문자조차 부담스러운 처지였으니까요.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민석이 보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진짜 힘듭니다. 정희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다고?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사는 엄마는 안 힘들 것 같나요? 대기업 상무로 연봉 2억을 받는다는 아들이 엄마에게는 이런 문자를 보내는구나.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민석과 마지막 통화는 3달 전, 둘째 도윤과는 2달 전, 막내 지은과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랍을 열어 이사 올 때 가져온 오래된 박스를 꺼냈습니다. 박스를 열자 남편의 물건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희는 노트를 펼쳤고 남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농사 메모, 씨앗값 계산, 비료 구입 목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펜으로 세게 눌러 쓴 문장 하나가 밑줄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우리 가족의 진심을 가를 것이다. 정희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걸 썼는지,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땅이 언젠가 어마어마한 돈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가족을 시험하리라는 것을. 정희는 노트를 닫고 어제 받은 토지보상 통지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눈앞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해봐야 한다고, 누가 진짜 효자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이웃 복내네 집으로 갔습니다. 복내는 75세로 20년째 이 반지하 건물에서 살고 있는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두드리자 복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례는 정희의 표정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정희는 복례의 좁은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례 씨, 제 자식들 시험 좀 해보려고 해요. 복례는 보리차를 따라주며 정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단단해 보였습니다. 복례의 좁은 거실에서 정희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200억 보상금 이야기, 남편이 남긴 예언 같은 문장, 그리고 자식들을 시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까지. 복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당연히 시험해 봐야죠. 명문대 나온 아들 둘이 반지하 엄마 방치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미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보고 싶습니다. 누가 진짜 제 곁에 남을지, 누가 돈만 보고 달려올지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복례는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0년을 이웃으로 살면서 정희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정희 씨가 언제 자식들한테 손 벌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는 게 효도입니까?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봅시다. 어떻게 시험할 건데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보려고요.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요. 누가 진짜 달려올지, 누가 외면할지 보고 싶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5천만 원이면 부담스럽지만 불가능한 돈은 아니잖아요. 진짜 효자라면 어떻게든 구해올 겁니다. 그리고 정희 씨,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정희는 복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식보다 이웃이 더 따뜻하다는 게 슬펐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보니 세 자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장남 민석, 둘째 도윤, 막내딸 지은.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먼저 민석의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대기업 상무라는 직함이 반짝이는 회사 로고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42세, 연봉 2억에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일찍 떠나곤 했고 생일 선물도 비서가 대신 보내는 상품권이 전부였습니다. 둘째 도윤은 39세로 한식 레스토랑 체인 CEO였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으로 도윤의 가게 인스타그램을 찾아봤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사진, 유명인들의 인증샷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생일엔 문자 한 줄뿐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짧은 문장. 전화 한 통도 아니었습니다. 막내딸 지은은 34세로 고등학교 졸업 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으로 적지만 일주일에 3번은 전화를 걸어왔고 밥 먹었냐고, 추운데 괜찮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물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누가 진짜 효자이고 효녀인지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죠? 정희는 월요일 오전 용기를 내서 장남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민석의 번호를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4번째에서 연결됐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민석아,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해서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는데 5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구나. 민석의 대답은 칼날처럼 차갑고 빨랐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대출 갚기 바쁩니다. 애들 학원비에 차 할부금까지 나가면 남는 게 없다고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언제 너한테 손 벌린 적이 있었냐? 이번이 처음이야. 정말 급해서 그러는 거야. 처음이든 2번째든 안 됩니다. 엄마, 저 바쁘니까 끊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발목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했지만 엄마 전화에 30초도 할애하지 않는 아들. 연봉 2억을 받으면서 엄마에게 5천만 원도 안 된다고 말하는 아들.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정희는 둘째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도윤은 다를까 하는 마지막 기대를 품었지만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는 문자를 보내는데 도윤아, 엄마가 급해서 그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린다고 하는구나. 정희가 상황을 설명하며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도윤이었어요. 도윤은 크게 한숨을 쉬었고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한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타이밍 진짜 최악이네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저도 대출 이자 내기 빠듯해요. 직원 월급 주기도 버거운데 5천만 원은 무슨.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성공했다는 두 아들이 엄마 앞에서는 이렇게 차갑다니.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레스토랑 계정을 찾아 들어가니 어제 올린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요리 사진과 함께 오늘도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라는 문구. 댓글도 수백 개였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탁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막내딸 지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전화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지은마저 외면하면 어떡하죠? 정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에게 전화한 지 이틀 뒤 정희는 반지하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낡은 수건과 속옷들을 하나씩 개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석이 전화를 끊은 뒤로 연락이 없다고.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민석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단정하게 메어져 있었고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5천만 원을 구해온 걸까? 회사에서 오는 길입니다. 민석은 짧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지하 방을 둘러보는 민석의 눈빛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의자를 권했지만 민석은 서서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받았는데 손에 쥔 무게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면 통장이나 수표여야 하는데 이건 너무 얇고 가벼웠습니다. 급한 대로 이거 쓰십시오. 저도 빠듯해서 이게 한계입니다. 대출 이자에 애들 학원비에 차 할부금까지 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표정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10,000원짜리 지폐가 10장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돈을 세지 않았지만 이미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10만 원. 민석아, 이게. 정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민석은 손목 시계를 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저 회의 시간입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거라도 급한데 쓰시고요. 민석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만 원. 한 달 생활비는커녕 일주일 식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라면 20개 사면 끝나는 돈이었습니다. 대기업 상무가 70살 엄마에게 준 돈이 고작 10만 원이라니. 정희는 탁자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한 장 만져봤습니다. 새 돈도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들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만 원. 0.2%. 정희는 계산기를 꺼내 계산해 봤습니다. 5천만 원의 0.2%가 10만 원이었습니다. 민석에게 엄마는 그 정도 가치였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복례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정희 씨, 큰아들이 10만 원 줬다면서요? 방금 슈퍼 앞에서 소문 들었습니다. 복례가 소리쳤고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거실에 앉자마자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대기업 상무가 엄마한테 10만 원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밤 10번 먹으면 끝나는 돈 주고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복례의 목소리는 높았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차를 끓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자식이면 다입니까? 백화점에서 민석이 철을 봤는데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데요. 복례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고 정희는 찻잔을 복례 앞에 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석이 다녀간 사흘 뒤 정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그릇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석이 준 1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도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희는 물기가 묻은 손을 행주로 닦고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도윤은 다를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엄마 미안한데요. 요즘 장사가 진짜 안 돼서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정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가게 사진들이 매일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어제도 유명 연예인이 다녀갔다는 인증샷이 올라왔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정희가 말을 하려는데 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형처럼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거라도 쓰세요. 형이 얼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한계입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후 휴대폰에 송금 알림이 떴습니다. 5만 원. 정희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5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마트에서 장 한 번 보면 끝나는 돈이었고 라면 10개 값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에서 바라보는 창밖은 사람들의 발목들이 여전히 오가고 있었고 구두 소리가 또각거렸습니다. 큰아들은 10만 원, 둘째 아들은 5만 원, 합쳐봤자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5만 원. 정희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0.3%. 두 아들에게 엄마는 그 정도 가치였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지은이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에게 기대하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으로 어떻게 5천만 원을 구하겠습니까? 그날 저녁 6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작업복 차림을 보니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퇴근길에 시장에 좀 들렀어요. 지은은 안으로 들어와 비닐봉지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안에서 사과, 배, 김치, 반찬통들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하나씩 넣으면서 물었습니다. 오빠들 연락 왔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얼마 보냈는데요? 정희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만 원, 5만 원이라고 말하면 지은이 얼마나 분노할지 뻔했으니까요. 지은은 정희 옆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통장 한 권을 꺼내 정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3년 동안 전세금 마련하려고 조금씩 모아온 거예요. 많이 부족할 거예요. 이거 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정희는 통장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은아. 내가 집 구해야지. 언제까지 고시원에서 살려고 그러니?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저는 고시원에서 살아도 괜찮아요. 엄마가 쫓겨나시면 어떡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통장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지은이 강제로 정희 손에 통장을 쥐어주고 갔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지은이 돌아간 뒤 탁자 앞에 앉아 통장을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잔액란에 1,8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추고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보니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6개월. 단 한 달도 빠짐없이 5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이 200만 원 남짓인데 그중 50만 원을 매달 저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세, 식비,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을 텐데. 지은은 자기 것은 아껴가며 3년을 모았던 겁니다. 고시원에서 살면서 점심은 도시락 싸가면서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으면서 정희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어둠 속에서 혼자. 큰아들은 10만 원, 둘째 아들은 5만 원, 막내딸은 3년 동안 모은 1,800만 원. 누가 진짜 효자이고 효녀인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통장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의 10만 원은 외식 한 번 안 한 돈이었고 도윤의 5만 원은 커피 몇 잔 안 마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1,800만 원은 3년간의 희생이었고 꿈을 미룬 시간이었으며 엄마를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정희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박명자와 함께 교회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명자는 69세로 정희와 같은 구역 소속이었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명자는 아메리카노를 저으며 정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운데 무슨 일 있습니까?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로 아들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다고,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고, 10만 원, 5만 원을 준 아들들 이야기까지. 명자는 커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하나님은 진심을 보십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일은 결국 상처만 남게 돼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누가 진짜로 제 손 잡아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0억이 있는데 10만 원, 5만 원 주는 자식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명자는 한숨을 쉬었고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법이잖아요. 처음엔 작아도 나중엔 감당 못할 만큼 커질지도 몰라요. 정희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남편이 남긴 말을 이제야 알겠어요. 진심을 가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명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그날 저녁 민석의 아내 유진이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명품 와인잔을 돌리며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엄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5천만 원 달라고 하더니 당신이 10만 원 줬다고 아무 말도 없잖아요.
민석은 신문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원래 5천만 원이 급하다더니 이상하긴 해. 유진이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우릴 시험하는 거 아닐까요? 돈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도와주는지 보려고요. 민석은 신문을 내려놓고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시험?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급하면 독촉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10만 원 받고 아무 말도 없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 번 연락 왔을 거예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그냥 미안해서 말 못하는 거겠지. 우리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참는 거야. 유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어머니가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니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슨 계획? 엄마가 무슨 계획을 세워? 모르죠. 하지만 뭔가 있을 거예요. 한편 도윤의 아내 수미는 도윤에게 다르게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께 너무한 거 아닙니까? 5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채널을 돌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수미는 설거지를 멈추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제 친정에 계신 저희 엄마도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5만 원 보낼 건가요? 도윤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더 드리면 되잖아. 계속 잔소리 좀 하지 마. 수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척 서운하시겠다고 자식들이 이렇게 차갑다니. 수미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지하에서 혼자 사시는데 아들들은 10만 원, 5만 원이라니. 그날 밤 11시 민석과 도윤의 단톡방에 유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서 서방님, 혹시 어머님이 우릴 시험하는 거 아닐까요? 돈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요. 도윤이 답장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민석도 답장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형님 생각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계산적인 분 아니잖아요. 유진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걸로 어떻게 하냐고 연락 왔을 거잖아요. 민석이 답장했습니다. 엄마 성격 몰라?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하시는 분이야. 그냥 참고 계시는 거야. 단톡방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의심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정희 집을 다시 방문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정희는 민석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반지하 방을 청소했습니다. 천장에 곰팡이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혹시 민석이 마음을 바꿔서 돈을 더 가져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민석은 오후 3시쯤 도착했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집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집주인이 뭐래요? 민석이 물었고 정희는 차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어. 아직 해결 못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아직 독촉하지 않는다는 안도감. 정희는 화장실에 가고 민석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민석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서랍을 당기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주위를 살피고 재빨리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굵은 글씨로 토지보상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빠르게 내용을 훑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상 금액 200억 원. 민석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틀림없었습니다. 200억 원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0억? 엄마가 200억을 받는다고? 그런데 나한테 5천만 원 달라고 했다고? 민석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려 다시 찍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빠르게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보상 금액 부분, 구청 직인 부분, 토지 면적 부분까지.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재빨리 서랍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나왔을 때 민석은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급한 일 생겨서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석은 서둘러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민석은 형제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기 힘들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을 올렸고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다 속였다. 200억 있으면서 10만 원 달라고 그 난리를 쳤다고. 단톡방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도윤의 답장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게 진짜예요? 형, 장난치는 거 아니죠? 민석은 사진을 한 장 더 올렸습니다. 구청 직인이 찍힌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구청 공식 문서입니다. 진짜라고. 방금 엄마 집 서랍에서 발견했다고. 유진이 단톡방에 들어왔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세요. 제 말이 맞았죠? 처음부터 수상했다니까요. 돈 숨기고 우리 혹으로 본 겁니다. 민석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200억이 있으면서 10만 원 받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던 엄마. 민석은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윤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를 여러 번 수정하며 보냈습니다. 우리 시험한 거잖습니까? 완전히 우릴 갖고 논 겁니다. 형, 이거 진짜 구청 서류 맞습니까? 합성 아니고요? 민석이 답장했습니다. 합성 아니야. 내가 직접 엄마 집 서랍에서 꺼내서 봤다고. 구청 직인도 선명하게 찍혀 있어. 지은이 단톡방에 들어왔습니다.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빠들 미쳤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잖아요. 민석은 차갑게 답장했습니다. 증거 사진 봐. 200억이라고. 엄마가 우리 혹으로 만든 거야. 지은의 메시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오빠들이야말로 10만 원 주고 효도했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5천만 원 달라는데 10만 원, 5만 원 준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민석이 답장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알아?
200억 있는 걸 숨기고 우릴 시험한 게 문제라고.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지은아, 넌 이 상황 몰라. 엄마가 200억 숨기고 우릴 시험한 거야. 이게 정상이야? 지은은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곧바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4번, 5번. 하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진은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봐요. 제 말이 맞았잖아요. 어머니가 우릴 시험한 거라고요. 제가 그렇게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민석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200억이 있으면서 왜 우릴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하고 10만 원 받고. 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효도 테스트죠, 뭐. 그런데 우리 둘 다 떨어진 거예요. 10만 원, 5만 원. 완전 웃기죠. 어머니가 지금쯤 얼마나 비웃고 계실까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0억이면 우리 몫도 있을 텐데 엄마가 어떻게 나눌까? 3등분하면 한 명당 60억이 넘는데. 도윤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수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어머니가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니잖아요. 도윤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유? 무슨 이유? 자식들 시험하려고 거짓말한 게 이유야? 나 완전히 바보 됐어. 5만 원 보내고. 수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5만 원밖에 안 보낸 남편이 어머니를 탓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날 밤 10시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석 5통, 도윤 6통, 지은 6통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들이 보였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정희는 남편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돈은 사람을 바꾸더군요. 다음 날 아침 9시 정희 집 앞에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민석과 도윤은 함께 왔고 지은은 따로 왔지만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도윤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요양원 작업복 차림으로 급히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초인종을 세차게 눌렀고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이 일제히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200억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손 벌렸습니까? 우릴 완전히 호구로 본 거죠? 도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정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시험한 거죠? 10만 원, 5만 원 준 우리 보고 웃으신 겁니까? 엄마, 이게 부모가 할 짓입니까? 유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거실 한가운데 섰고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 사기입니다.
자식들 돈 뜯어내고 뒤에서 비웃으신 거잖습니까?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미는 현관 근처 구석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서 있었고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수민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오빠들 사이로 뛰어들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오빠들이 10만 원, 5만 원 준 게 잘못 아니에요? 민석은 지은의 팔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은이 비틀거렸고 민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알아? 엄마가 200억 숨기고 우릴 시험한 거라고. 정희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0만 원 준 제가 바보 같죠? 엄마가 우릴 완전히 갖고 논 겁니다. 연봉 2억 받는 상무가 엄마한테 10만 원 준 거 비웃은 거 아닙니까?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5만 원으로 효도했다고 생각한 제가 한심하네요. 그 돈으로 차라리 밥이나 먹을 걸 그랬습니다. 엄마, 우리 형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유진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셨어야죠.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 자녀를 차례로 쳐다봤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다들 앉아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석과 도윤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도 남편 옆에 섰습니다. 지은은 정희 곁에 서서 오빠들을 노려봤습니다. 정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주마. 민석과 도윤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도 옆에 섰습니다. 정희는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짓말이었다. 집주인? 보증금? 그런 거 없었다. 5천만 원은 너희 마음을 재는 저울이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우릴 일부러 속인 겁니까? 저희를 시험한 겁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험했다.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엄마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로 자식들을 시험하는 게 부모가 할 짓입니까?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자식이 할 짓이더냐? 반지하에서 라면 먹으며 사는 엄마 방치하는 게 효도더냐? 민석이 변명했습니다. 저도 바쁩니다. 회사 일에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바빠서 전화 한 통 못할 만큼 바쁘더냐?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고향 땅이 재개발됐다. 200억 보상금을 받게 됐지. 하지만 그 돈보다 더 궁금한 게 있었다. 누가 진짜로 엄마 곁에 남을지, 누가 돈을 보고 오는지, 누가 엄마를 보고 오는지.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10만 원, 5만 원 준 우리 보고 웃으신 겁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은 게 아니다. 울었다. 너희가 준 10만 원, 5만 원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대기업 상무 레스토랑 CEO가 엄마한테 준 돈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슬펐다. 민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미는 여전히 거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정희의 손을 잡았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희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10만 원밖에 못 드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엄마를 돈으로 계산한 제가 한심합니다. 도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만 원으로 효도 때운 제가 창피합니다.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사업 핑계만 댔습니다. 정희는 두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돈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진심을 가리는지. 너희는 10만 원, 5만 원을 줬지만 지은이는 3년 동안 모은 1,800만 원을 줬다. 누가 진짜 효자인지 이제 알겠니?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복례가 서 있었습니다. 복례는 말없이 정희 옆에 섰습니다. 팔짱을 낀 채 민석과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복례의 눈빛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희 씨, 아들들한테 더 할 말 없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로 와라. 상속 문제 정리할 거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일주일 뒤에 다 알게 될 거다. 민석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두 형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실엔 지은과 수민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둘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지은이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수민도 다가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석과 도윤은 매일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정희와 세 자녀 그리고 두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유진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정희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 계약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회의실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토지보상금 200억 원 전액을 막내 최지은에게 상속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은은 매달 정희 여사에게 생활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민석과 도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두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희한테 남는 건 후회뿐이다. 돈으로 엄마를 계산한 대가지.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겁니까? 200억 중에서 한 푼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없다. 하지만 교훈은 남을 거다. 사람을 돈으로 재지 말라는 교훈. 엄마를 10만 원, 5만 원짜리로 계산하지 말라는 교훈.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의자에서 일어나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다. 5천만 원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다. 지은은 울며 정희에게 매달렸습니다. 손으로 정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 저 필요 없어요. 오빠들한테 나눠주세요. 제가 뭘 했다고 200억을 받아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내 마음의 증거다. 내가 받아야 한다. 3년 동안 50만 원씩 모은 내 마음, 그게 200억보다 값지다. 하지만 엄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엄마 결정이다. 변호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고 상속이 완료됐습니다. 민석과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유진은 이미 먼저 나가 있었고 수민만 정희에게 깊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민석은 복도에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바보 됐어. 10만 원, 5만 원 줘놓고 200억 날린 거야. 200억. 3등분하면 60억이 넘는데. 도윤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해?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 표정 봤어? 완전히 실망하셨어.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게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보여주는 거야. 엘리베이터 앞에서 유진이 민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나오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진짜 대단하시네요. 200억을 막내한테만 주다니. 우리는 바보 만들고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어차피 끝났어요. 민석은 차에 타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옳았다고, 자신이 틀렸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겨우 10만 원을 던져주듯이 주면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도윤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수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어머니께 계속 연락드려요.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하지만 200억은 이미 끝났어.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야. 돈보다 어머니를 잃는 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이제 정신 차려요. 수민의 말에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정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에 들어서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사 가야죠. 우리 깨끗하고 좋은 집 구해요. 햇살 잘 드는 아파트로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래, 지은아. 내 아빠가 남긴 돈으로 우리 좋은 데서 살자. 곰팡이 없는 집에서, 사람들 발목 안 보이는 집에서. 지은이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정희도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내가 있어서.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마지막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희와 지은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5평 아파트였고 베란다가 넓었으며 거실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반지하 천장에 있던 곰팡이는 이제 없었고 사람들의 발목 대신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베란다에 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에는 남편 사진이 들려 있었고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제 행복합니다. 당신 말대로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남긴 그 땅이, 그 문장이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평화로운 눈물이었습니다. 지은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손에 과일 접시를 들고 있었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햇살 정말 따뜻하죠? 반지하에선 이런 햇살 못 봤는데.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래, 따뜻하구나. 지은아, 엄마가 하나 가르쳐 줄 게 있다. 돈은 흙처럼 묻히지만 진심은 빛처럼 남는단다. 너는 그걸 보여줬어. 엄마, 내가 준 1,800만 원은 돈이 아니었어. 3년간의 희생이었고 엄마를 향한 진심이었어. 그게 200억보다 값진 거야. 그날 오후 복례와 명자가 방문했습니다. 넷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고 창밖으론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물었습니다. 민석이랑 도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문자 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어제도 왔더군요. 엄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명자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 언젠가는 용서해 주세요. 마음의 문을 너무 굳게 닫지 마시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10만 원, 5만 원을 받았을 때의 그 아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복례가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희 씨, 잘하셨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셨어요. 정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흘렀고 이제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습니다. 200억보다 값진 건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지은이 정희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어서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라서 행복해요. 정희는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너 같은 딸이 있어서. 그날 저녁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아는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이다. 200억보다 값진 건 지은이의 1,800만 원이었다. 그 안에 담긴 3년의 희생과 사랑이 진짜 보물이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땅이 우리 가족의 진심을 갈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님은 200억 원을 통해 배웠습니다. 돈은 사람의 진심을 가리지만 결국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을요. 지금 당신 곁엔 누가 남아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심은 언제나 빛처럼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 사랑합니다.